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이게 시작은 한시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0월달까지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요. 정작 10월이 다가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운용을 더 연장할 가능성은 없어진다면 그동안에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가계에 부담이 되었던 분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를 갈아타도록 한 서민금융제도,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다음 달부터 폐지가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 2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업을 하다가 연대보증 같은 것을 서게 되면 상당히 이 기업의 실패가 발생할 경우 난감한 일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는 데 있어서 연대보증 조건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일명 금융연자제라고도 하죠. 이 3자 연대보증만 폐지된 상태라서 창업에서 실패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 거의 10명 중 9명이 창업을 못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연대보증, 창업에 있어서 연대보증이 우리 창조경제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지 3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증시상황 알아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했더니만 2000선 밑에서 계속 놀고 있었네요. 네, 오늘 흐름은 어제에 이어서 좀 부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은 2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사주었지만 선물시장에서 한 3천 개 정도 매도를 보였고요. 계속해서 국내 이 투신권에서 2,500억 원 주식을 팔았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펀드 환매에 대응하는 투신의 움직임이 시장을 억눌렀다 이렇게 큰 틀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양적 완화 종료가 좀 지연된 것이 호재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재료가 기대했던 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의 차익 실현 매물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양적 완화 축소를 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 미국 다우지수도 그날은 크게 반등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이 기술적인 조정 기간에 들어갔고 우리 시장도 그렇게 반기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요. 네. 그만큼 미국의 경제 상황의 회복이 더딘 것 아니냐라는 우려. 그리고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 이번에 9월 달에 언급하지 않았으니 10월이든 12월이든 네. 할 날은 다가오고 있다.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억눌렀다 볼 수 있겠고요. 번외의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한 달 전쯤에 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에서 나온 페이퍼를 보면은 QE 두 번째 양적 완화 이후에 이 효과가 한 6분기 정도 가면 경기 부양을 하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 계속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는가라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지금은 더 시장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은 풀었는데 그 돈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결국은 자본가들 손에 계속 쥐어져 있을 뿐 이것이 실물 경제나 가계에 스며들지 못해서 스폰지에는 물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정확한 비유를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은 많지만 그것이 다 은행에서 또 중앙은행에서 다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로 돌지 못하고 정작 돈을 써야 되는 사람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회전 속도가 낮아지면서 경기 회복을 이끄는 데에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런 회의감이 좀 강하게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들고 있는 은행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은행적 역할과 투자은행적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에 와서 지금 20일 이상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쎄, 선진국의 큰 이 대형 상업은의 IB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머징 아시아 특히 한국에 투자한 자금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푼돈에 가깝죠. 큰 돈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는 한국 시장이 좀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속된 말로 플레이를 하고 나가도 크게 위험이 높지 않다. 이런 생각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추해 보면 그동안은 유동성을 끌려 올라왔지만 결국은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시점은 임박해 있으니 여기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호불호를 좀 가리고 싶어 하는 그런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 시장에 잠시 눈을 돌리면 그동안 우리가 코스피에다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쪽에서 한때 공매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외국계 투기 자금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통해서 투기 수익을 노리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도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 내에서만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것을 팔았다면 다른 유사한 업종의 종목을 다른 시장에서 사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전략은 언제든지 가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매도가 어떤 것이고 공매도는 지금 개인 투자가에게는 한시적으로 한정적인 증권사별로 한정적으로만 허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공매도라는 거는 내 손에 주식이 없지만 주식을 빌려서 먼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빠질수록 이익이 나게 됩니다. 10,000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팔아서 8,000원이 되면 8,000원한테 사서 다시 10,000원짜리를 주면 되니까 2,000원만큼 이제 수익이 생기는 그런 형태이고요. 개인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아마 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보다는 대규모 자금을 가진 이 기관 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큰 손 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공매도와 비슷한 형태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점이 있고 또 현물 시장에서 공매도를 통해서 선물과 현물 시장의 또 아비트리지를 차익거래를 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환율, 금리,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놀기에는 천국과 같은 곳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예, 우리나라는 웬만한 금융 투자 비익이라는 투자 대상이 대부분 다 열려 있고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간의 이 괴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 작은 수익이라도 대규모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익의 규모가 커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러한 투자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시장이다. 그리고 특히 파생상품 시장은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보다는 해외 투자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지금 외국인에 휘둘리고 있다. 이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첨언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2차 전지 업종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이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라는 회사에 이 주가 전망치가 좋아졌고 또 판매량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아직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이 테슬라란 전기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기대감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관련된 종목을 추천드리기에는 저희로서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최근에 갑작스럽게 핫한 종목이라서 그죠? 예.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거의 재정의 한 70%를 도움을 받죠?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이러는 바람에 지방 재정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좀 중앙정부하고 협력이 있습니까? 사실 뭐 재정 문제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자꾸 이제 돈 들어갈 때는 많다 보니까. 이 재원 조달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율을 인하해 주다 보니까 취득세가 지방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취득세율을 인하한 만큼 지방 재정은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무상보육 확대가 일정 부분 이제 지방정부의 재원을 통해서 조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방정부한테는 또 이 지출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돈 들어올 때는 적어지고 쓸 때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지방재정을 어떻게든 중앙정부가 지금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고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 재원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 재정을 연간 한 5조 원 정도 확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우선은 이 부가가치세 가운데 이제 지방 소비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11% 정도로 확대를 하고요. 네. 또 지방소득세라는 거를 독립세로 이제 전환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이제 그 핵심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영유아 국가보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0%가 들어가고, 나머지 80%는 이제 서울시 재정으로 쓰게 되는데, 네. 이거를 서울시, 중앙정부가 30%를 주고, 예. 이 서울시가 70%를 맞는 쪽으로, 또 다른 지방은 중앙정부가 지금은 50대 50을 나눠서 이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부가 50%에서 60%로 10%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보조율이 이렇게 한 10%포인트 올라가게 되면은 총 한 7조 5천억 원이 드는 무상보육 사업에서 국가의 부담률이 3조 7천억 원에서 4조 5천억 원으로 이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반대로 지방의 부담은 3조 8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줄어든다는 건데,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아랫돌 빼서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원은 확충이 되지만 그만큼 또 중앙정부의 재원은 악화가 되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결국 이 문제를 또 따져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과연 증세 없는 지금 복지라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 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이 지자 경제의 양성화라든가 또 이 탈세에 대한 차단, 그다음에 각종 조세 감면의 축소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가능한 건지, 결국은 대부분 이 문제들이 이제 복지 재원 문제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네. 과연 복지와 증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아마 근본적인 또 한 번의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대선 때 복지가 이 주요한 네. 이슈로 등장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 성장의 목표라든지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국민의 의식 구조의 변화, 교육의 방향,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화해 무드의 지속성, 이런 모든 요인을 감안하고 우리가 복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라는 거는 우리가 큰 틀에서는 가야 될 방향인데, 네. 이건 당연히 돈이 드는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이 복지 공약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예. 막상 이제 그거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심각한 재원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뭐지 대통령 선거라는 어떤 특수 상황 속에서 나온 건 분명합니다만, 네. 앞으로는 이 복지 정책을 얘기할 때 재원에 대한 얘기 없이 복지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진솔한 고민과 또 진지한 토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예. 어떤 장밋빛 복지 공약만 나오고 막상 그걸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결국 뭐 공약을 수정한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또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지게 되는데 애초에 공약이나 정책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네. 이 재원 부분을 반드시 진지하게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특정 정부의 임기 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진 복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복지는 결코 줄이는 게 어렵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이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특정 정부의 임기와 관계없이 좀 더 이 뭐 20년, 30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아마 재원 조달 계획까지도 함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상 없을 무자를 사용하는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국민들이 좀 더 현명하게 냉철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평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짜는 없죠. 네? 누군가가 무상 혜택을 받는다면 그 돈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지불한다는 거기 때문에요. 네.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공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새 아까 세원 말씀하셨고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복지재원. 이 국세청이 요즘 이 중소기업이나 많은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또 지하경제 양성화 이야기로 해서 세무조사가 좀 강하게 가다 보니까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 3년 사이에 국세청이 거둬들인 그 세금 가운데 정상적으로 고지하고 납부된 거 말고 네.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걷어낸 금액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 국세청의 세입이 총 192조 원이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걷어낸 세금이 7조 원, 그러니까 3.6%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주로 이제 법인 쪽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무래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 올해는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뭐, 네. 털루세원 발굴 차원에서 세무조사의 강도를, 뭐,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많습니다만, 예. 아주 강하게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조사 실적이 나오면, 네. 밝혀지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걷어들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탈세한 세금은 끝까지 찾아내서 걷어들여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무조사가 강해지고 활성화된다라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인데요. 네. 다만 세무조사라는 것이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설령 탈세가 없었다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것이 어떤 세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 세수 확보 차원에서 속칭 말하는 이 세금 쥐어짜기 형태로 이것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그건 또 다른 어떤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세원 추적 차원에서 세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예외 없이 가더라도 네. 그것이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이유라든가 지나치게 경제를 또 옥죄는 형태로 가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이런 세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편부당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통속적으로 이해하듯이 CJ 사태에서도 봤습니다만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수법을 써서 내야 될 세금이 10억이면 그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런 돈을 받는 세무 공무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정책 집행에 투명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이런 세무 행정의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세 번째 소식은 산업단지 규제 철폐 이야기가 있네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초점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공단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이름이 산업단지라고 바뀌었는데, 이 산업단지를 좀 더 리모델링하고 또 네. 새롭게 발굴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 특히 이 시장과 고급 인력이 집적이 된 대도시 지역에 네. 2015년까지 첨단 산업단지 9곳을 신규로 조성하고 그중에 이제 3곳 정도는 수도권에 네. 세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에는 대도시 인근이라든가 또 도시 지역에 이 공업단지, 산업단지를 세우는 게 각종 규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도권 네. 과밀억제라든가 이런 정책 기조하고 충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규제 일변도로 갔었는데 이걸 좀 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 해제 대상 용지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규제를 풀고 또 기본적으로 토지 가격을 좀 저렴하게 감으로써 많은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
낡은 산업단지를 좀 첨단화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과거에 이제 우리 산업화 단계에서 구로공단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구로공단인데 요즘은 거기가 디지털 단지로 아주 첨단 산업단지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굴뚝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너무 낡고 그런 공단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여기서 일하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또 구인난이 벌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단지 자체도 굉장히 리모델링하고 이런 노력들을 지금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송도 자유구역도 있고 많은 자유구역도 있는데 또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지 한번 궁금해지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승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겐 카스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심사 기준이 종전대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되면은 모든 것이 예전처럼 바뀐다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2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컬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가깝고 또 쉽게 만나기 위해서 YTN 라디오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출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거기에 아이폰을 쓰지 않는 분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스마트폰이겠죠.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YTN 라디오 예스를 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웹스토어,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아이폰 웹스토어에서 예스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생경제뿐만이 아니라 YTN 라디오에서 나오는 모든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또 메시지 남겨주시면 뭐 음질이 좋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 티켓 드린답니다. 그리고 종전까지 사용하시던 방법,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트위터 YTN 밑줄 이코노미, 웹사이트를 이용한 여러분들의 참여 모두가 다 가능하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자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곽수종의 생생경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신용회복기금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그 안에 바꿔드림론이라는 상품이 한시적으로 조건이 완화되어서 6개월째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오늘이 9월 25일, 그러니까 앞으로 한 5일 뒤면은 종료가 된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혜택이 마감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서민금융총괄부 김정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꿔드림론 어떤 제도였습니까? 예, 바꿔드림론이라는 것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아가지고 네.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고금리, 그러니까 20%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행복기금 보증을 통해서 네. 10% 초반대 그 이하로 은행금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 10%대로 해주신다는 거죠, 초반대. 네네. 예, 맞습니다. 보통 안 그러면 한 20에서 30%를 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해드리는 분 보면 평균이 한 38%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지금 바꿔드림론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바꿔드림론은 이제 보증을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요. 네. 예, 좀 절차가 조금 더 일반 대출보다는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예. 확인하시고 그리고 재직 서류라든가 소득 서류를 준비한 이후에 예. 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라든가 지역본부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보증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증 심사를 통해서 통과하면 이제 보증서가 이제 발급이 되고요. 네. 이를 통해서 이제 대출 신청자가 은행에 가셔가지고 그 대출을 신청하시면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대략적인 어떤 대출 심사를 거쳐가지고 네. 고금리 대출 금융회사에다가 예. 바로 대출 금액을 입금을 해주게 되면서 예, 상환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예. 소위 고금리를 갈아타는군요. 저금리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자 중에서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분들은 신청이 가능한 제도였죠? 아, 그건 아니고요.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서 성실상환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한시적 완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현재 조건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예전과 달리 예. 그 6개월 동안에는 이제 신용등급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뒀고요. 네. 그전에는 이제 대출 한도가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9월 30일까지는 4천만 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다음 달 10월부터는 종전 기준대로 환원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종전 기준대로, 그러니까 신용등급 1에서 5등급이신 분들은 네. 그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여야만 예,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은 이제 기존처럼 예,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예, 다만 이제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네. 그리고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분들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까지도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뭐 이게 또 연장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가 보죠? 예,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쭉 이런 고금리 대출을 바꿔타고자 하는 신청하신 분들의 신청 건수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렇게 수요가 작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번에 확대된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6개월 동안 이분들은 1에서 5등급 이면서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조금 소득 수준이 조금 2,600만 원 넘어서 가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고금리를 6개월 이상을 쓰지를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상품이 6개월 이상 이제 고금리를 성실상환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는 건데 네. 그 단기간에 한두 달 정도만 쓰시고 갚아버린 분들이 많아서 그 고금리를 쓰는 그 사람들 숫자에 비해서 네. 신청자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신청자가 적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조금 그 신용 등급을 높은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네. 소득이 더 낮은 분들에게도 혜택을 준다 그러면 고려해볼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9월 말일 접수가 이제 모든 게 다 끝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대출 조건 완화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 기존대로 예.
기존 기준에 맞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예. 과거에 이런 분들은 그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저희들이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협동조합 이런 데서 사용하는 제공해드리는 새희망 홀씨 또 햇살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하고는 어떤 바꿔드리면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상품은 없습니까? 예, 바꿔드림론하고 비슷한 상품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예. 이제 햇살론 대안 대출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하는데 이제 저희들하고 좀 다른 게 저희들은 대출을 이제 은행에서 해주는 거고요. 네. 햇살론 대안 대출은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금융, 새마을금융 이런 데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햇살론은 주로 또 이 생계자금 쪽으로 많이 가져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서민들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바꿔드림론, 새희망 홀씨, 햇살론 여러 가지 상품이 있었는데, 사실 나에게 맞는 상품이 무엇일까 이거를 좀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작년 9월에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라는 서민금융 4대 서민금융기관들을 이제 모든 상품들을 통합해서 상담해주는 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번 없이 1397로 전화를 하시면 모든 그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햇살론을 받았었던 분, 또 아니면은 새희망 홀씨 대출을 받으셨던 분, 이런 분들도 바꿔드림론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새희망 홀씨를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새희망 홀씨 자체는 이제 은행에서 다루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은행 자금으로. 그건 이제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예상보다 이제 채무조정 접수자, 수혜자가 적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전체적으로는 많은데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확대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적이 크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전체적으로는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실적 좋은 점의 장점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이거를 금감원이나 아니면은 기재부 쪽에다가 건의를 해서 조금 더 경제가 좀 상당히 어렵고 서민 경제가 힘드니까 좀 계속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완화된 모습으로 제공할 그런 가능성은 없는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바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서민금융 전체적인 상품 내에서 검토가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쪽에서 이런 그 서민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관찰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민금융 담화 콜센터 쪽으로 어떤 한풀이식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정보를 누적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특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조금 더 세련된 어떤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설계가 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저보다도 더 많은 생생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서민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신용등급이 좋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낮은 분들에게 10%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고금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급적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곳에서는 외환위기 때 우리 국민들이 낸 그런 기금으로 만들어진 관리공사 아니겠습니까? 좀 더 많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서민금융총괄부 김정훈 팀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제가 이 지역 건강보험을 들거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보험증을 재발급받을 때
이 보험료 내라는 카드가 오고 또 보험증도 매달 이렇게 발급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찍어내는데 한 사람이면 모르지만 수백만 명 된다면 그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가뜩이나 예산 부족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한번 그냥 발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병원 가시면 전산 처리로 이미 다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굳이 보험증 안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시간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미정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병원 갈 때 보험증 가져가세요. 우리 박미정 센터장. 저도 별로 가져간 기억이 없습니다. 이름 네. 대고 주민등록번호 확인하면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된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전산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예. 건강보험증 발급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22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건강보험증이 총 1,794만 건 정도로 네. 신규로 발급된 건강보험증이 한 1,094만 건, 재발급이 한 700만 건 정도. 그러니까 신규는 직장을 새로 얻었거나 뭐 네. 가입 자격이 바뀌었거나 하는 걸 이제 신규 발급이라고 하고요. 예. 재발급은 이제 분실 훼손되고 뭐 기한이 만료되고 이렇게 해서 발급되는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 2008년 이후에 건강보험증은 매년 1,800만 건 안팎으로 발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전 국민이 3년마다 보험증을 발급받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발급에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년 50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아하. 지난해에만 55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발급하고 네. 이거를 또 이제 우편 발송하고 뭐 이러는 비용이죠. 예. 왜 이런 참 저는 좀 필요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전산망이 네. 다 잘 돼 있는 나라에서 네. 굳이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 50억 이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 건강보험증이라는 게 처음 도입된 게 1977년이라고 하니까 네네. 한 36년 이렇게 계속 발급이 됐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야 워낙 전산이 안 돼 있었으니까 보험증을 보고 그 환자를 자기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야 그런 필요에 의해서 발급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전산화돼서 다 본인 확인이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사실 함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법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 법의 12조 1항에서는 네. 이제 반드시 보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2항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그런 사유가 아니면 보험증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 규정이 버젓이 있는데 보험증을 발급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낡은 규정 아닙니까 그런 거? 낡은 규정이죠. 그런데 이제 사망에서는 또 웃깁니다. 예. 가입자 또는 피부영자가 예. 뭐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이런 것들이 아마 신분증을 좀 대변할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들고 이렇게 보여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낡은 조항의 겉에다 이제 계속 변화된 상황에 맞게 붙이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법 규정에 살짝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이 혼선이 생긴 것이죠. 네. 참 요새 속된 표현입니다만 간단히 방금 해주신 말씀을 12조 1항과 2항과 3항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미치겠다입니다. 네. 이게 사망해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제출하면 굳이 네. 건강보험증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찍어내는 출판업계에다가 인쇄소에다가 돈을 대주겠다는 거였습니까? 아니면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찍어내겠다는 뜻이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근데 이게 뭐 최근 불거진 논쟁은 아닌 게 이제 워낙 해묵은 논쟁입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뭐 이거 건강보험증 발급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문제였다기보다 이거를 전자보험증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한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개선의 여부인데 종이로 발급되다 보니까 뭐 이게 도용되고 뭐 대여되고 막 이런다 해서 이것을 본인 확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무슨 마그네틱 카드나 이런 거로 전자보험증으로 이제 대체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용역 사업도 주고 네. 2002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었대요. 예. 그런데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보험증, 뭐 전자주민증과 마찬가지 논리예요. 예.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이 막 되는 거 아니냐. 건보공단이 또 이런 정보들을 너무 독점 관리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반발이 굉장히 좀 컸었나 봐요. 네. 그래서 관련 사업이 좀 흐지부지되어 있는 상태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무슨 이런 우려들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지금 정작 그냥 신분증 하나로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건강보험증 도용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고요. 왜 도용합니까? 이거 필요도 없는 거를. 네. 이것도 또 이제 문제가 좀 큽니다. 예. 그 1995년에 예. 의료기관이 환자를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고 이거를 이제 진료를 해라라는 예. 규정이 이제 있었어요. 예. 이제 부정수급이라는 게 이제 의료보험료를 안 내면서 네. 이 혜택은 받는 게 문제니까 그게 부정수급의 문제가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98년도에 이제 의료기관 측에서 이거 너무 여러 가지 많이 좀 손실이 있다 확인하고 이러느라고 복잡하다 하니까 이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다 해갖고 규정이 폐지가 됐어요. 네. 그 후에 이제 자격정지자도 있고 이제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서로 빌리고 도용하고 이렇게 쓰는 일들이 네. 이제 아름아름 굉장히 흔해졌다라고는 하는데 네. 이것을 규제하고 어쩌고 하는데도 사실 또 인력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네. 그 건강보험공단이 자료에 따르니까 4년 동안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이게 네. 빌려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건수가 12만 6천 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수급자들한테 진료 사실 통지서를 이렇게 보내서 진짜 한 거 맞아요. 이렇게 확인을 한 게 이 정도고요. 네. 실제 부정수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죠. 예, 우리가 참 글쎄요. 부정수급. 그러니까 네. 보험료 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보험증 빌려가지고 자기가 홍길동인 것처럼 진료받고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확인하는 절차, 그 다음에 이걸 골라내는 절차는 굉장히 많은 행정적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근래 이제 민주당의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급자에 대한 의료기관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에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의료계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이 자격 상실 후에 부정수급을 하던 뭐 급여 정지가 됐는데 부정수급을 하든 이게 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 자격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 일 아니냐. 근데 왜 이걸 의료기관한테 본인 확인을 강요하고 여기에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고 하는지 어이가 없다. 뭐 이런 반응인 거예요. 해법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뭐 그렇죠. 간단합니다. 시대가 변화됐는데 그게 아직 변화가 잘 따라주지 못한 거니까 네. 이제 뭐 형식만 남아있는 건강보험증 결정해서 발급을 중단하고 예산을 좀 절감할 필요성이 좀 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부정수급이 딜레마가 있어요. 이 말이 부정수급이지 않습니까? 안 내고 네. 혜택을 받는다라는 의미인데 안 내는 얌체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못 내는 사람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네. 결혼 이민 여성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뭐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의료복지라는 게 내가 돈을 많이 냈든지 적게 냈든지 간에 일단은 아프면 치료부터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의료 인프라를 조성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신만 쓴다고 이게 될 게 아니라 재원 확보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이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기여를 해주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또 적게 번 내에서 기여를 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의료 행위를 조금은 누구나 좀 받을 수 있게 하면 이 부정수급자를 막 눈에 불을 켜고 색출을 해내느라고 여기에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점차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도 무슨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이 만드는 일과 미래의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현대가 엔진 오일을 만들면 부드럽겠지? 차를 잘하는 현대가 만들었으니까 완전 잘 나갈 거야. 네,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새롭게 출시한 엔진 오일 엑스티어. 엔진 오일 이젠 엑스티어로 바꿔주세요. 대리점 모집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 오일뱅크. IT 강국이면 IT 강국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3만 건 작지는 않지만요. 굳이 필요할까요? 건강보험증이. 3부에서는 이 중소기업과 벤처 육성 발목 잡고 있다는 연대보증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